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목요일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이 코너 자체가 이렇게 고마워 보기 처음이네요. 1, 2번 코너에서 너무 힘들어갖고 이분들 다시 뵈니까 너무 푸근하고 이래서 사람은 오래 같이 할수록 좋은 모양입니다. 자, 저희와 함께 쭉 해주고 계신 정치용장의 김용남 유튜버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장윤성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윤경 기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이거 누가 앉은 키가 대단히 큰 분이 여기 앉았었나 봐. 올라와 있어요 마이크가. 그 최혁신 의원님이 조금 키보다는 앉은 키가 크신 것 같더라고요. 위풍당당 스타일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다행히 인터뷰는 잘 마무리. 혹시 최혁신 의원님 아시죠? 그 잘은 모르죠. 용해인 네. 의원과 얘기는 요즘 많이 들었습니다. 갈등 있는. 네.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재밌었는데요. 재밌으셨어요? 네. 우리 저 기자님은 그 상황은 혹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글쎄 저는 그냥 풍월로만 들었는데 네.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약조는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기로 했었다고는 하나 네.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면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좀 어려우신 있기도 모양이구나, 하고. 기자님도. 많이 어렵네요. 왜 네. 나한테 이거 물어봐. 네. 하여튼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네. 생각입니다. 예.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늘 일어납니다. 힘들어. 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늘 가입하죠. 그러나 그 보험이 여러분을 모두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라는 거지요. 내가 가입한 보험들이 나를 잘 보장을 해주고 있는지, 혹시 내가 괜히 많은 보험료를 애써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도 한번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와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합리적인 보험료 수준에서 내 소득과 어느 정도 비교했을 때 적당히 내야지, 막 소득은 한 달에 300 버는데 보험료 200씩 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들이 근데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 어떻게? 1644-1236으로 전화를 하셔서 내 보험 좀 어떻게 좀 살려주소,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면 이분들이 알아서 다 착착착착 레고 다시 쌓듯이 리모델링을 해드릴 겁니다. 꼭 필요한 것만, 꼭 필요한 보험료만 내고 보장은 적당하게 받는 수준으로 가시면 어떨까 싶네요.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치용장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우리 김용남 의원님. 아니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른 방송은 다 나가면서 저는 무슨 입각하신 줄 알았잖아요. 네.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난주 제가 빠졌었나요? 네. 네. 근데 아침 방송 하시고 오후 방송도 하시더라고요. 저녁 아니, 방송도 하시고.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지난주 목요일 날 점심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랑 아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아. 아니 그런데 네. 오.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는데 총리 지명이 되면서 취소가 됐지. 그래서 약속이 잡혀서 사실은 지난주에 방송이 어렵다고 양해를 구한 상태였는데 총리 지명이 발표가 되면서 그 점심 약속이 취소가 돼가지고 갑자기 시간이 붕 뜨신 이렇게 거네. 바람 맞으실 거면서 놀았어요. 그럴 때 오실 걸 그냥, 그랬네, 그냥 그냥. 오시면 돼요. 그때 오세요 그냥. 네. 누군가 여기 빈자리도 이게 있는데. 구해놨을 거 아니에요. 에이, 아니에요. 아니야. 거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오셨고 네. 민주당이시니까 여기 앉으시면 돼요.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네. 시간 안 된다고 했다가 네. 취소됐는데 우리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건 맞죠. 저도 좀 예. 바쁜 척 해야지. 저희가 점심도 맞죠, 맨날 맞죠. 드리잖아요. 오시면. 저희가 계속 한번 그러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나저나 김용남 유튜버님은 어디 안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입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많잖아요. 금융감독원 등등등. 아직 전화가 없네요. 전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은 전화기를 전화를 바꾸세요. 바꿔야 될것 인터넷 지금은 비밀번호에서. 전화를 바라볼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지금은 국민을 바라봐야죠. 국민 왜냐면 추천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국민 추천제 기간이라. 본인이 계속 끊으신 거 아니에요, 자천으로? 그러네. 그러면 그 국민들을 또 이렇게 압박 내지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압박은 어렵고. 그러니까 방향을 너무 이렇게 분산해서 막 맞아. 무슨 뭐
무슨 장관 금감원장, 예, 안 뭐 되잖아. 거래소 이사장 이런 거 다 예. 정리하고 하나로 좀 몰아가보죠. 특검 어떠세요? 어느 쪽이세요? 특검은 일단 당적 당적 때문에 때문에. 어려울 것 아, 같고. 예. 예. 근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추천했어요. 어디 추천했어요. 오. 그리고 댓글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음. 근데 압도적으로 금감원장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금감원장. 네. 그다음이 법무부 장관 뭐 이런 순으로 제가 아. 경력이 그래서 그런지 그 네. 순인데 제일 많은 건 금감원장에 추천했어요라고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네, 거기에 좋아요 누르셨어요? 아니면 한국 거래소 거기 추천한 분에게 좋아요 누르셨어요? 아유 금감원장 추천했다고 하는 댓글에 하트 팡팡이죠. 알겠습니다. 금감원장 쪽으로 좀 살살 분위기나 한번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금감원장에 가시면 대체로 이제 뭐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이제 잡아내는 거죠? 맞나요? 일단 그 감시 감독 기능이 기본 업무죠. 기본이고. 네. 네. 기본 업무고 거기다가 워낙 많은 일을 합니다만 네. 사실은 금융위를 포함한 금감원의 그 구조 개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언급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 국내 금융 정책은 금융위원회에서 하고 국제 금융 관련된 것은 기재부에서 하는데 이 정책 기능을 한 군데로 몰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후보 시절의 발언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의 금융위원회 그 산하의 금감원 체제가 좀 바뀔 가능성이 그렇죠. 커 보여요. 그러니까 금융위는 방향을 좀 정하고 금감원은 좀 관리 감독을 하는 네. 걸로 이렇게 가야죠, 뭐.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정책도 네. 기재부하고 금융위 한쪽으로 모는 거로 그것도 국내 한쪽으로. 국제 금융 정책을 아마 음. 기재부로 정책 통합해서. 기능은 통합하고 이렇게 네, 좀 네, 바뀔 네,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유 그럼 더 할 일이 많아지시겠네. 많아지시겠네. 그럼 이제 금감원장 탁 뜨면 막 증권사만 막 사장들 막 난리 남. 예, 그런 그림이 네. 있을지 모르겠네요. 생각만 해도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일단 네, 일단 웃음이 추천부터 해주세요. 추천부터 금감원장으로 일단 국민 갑니다. 추천부터. 자, 일단 그러면 금감원 얘기하기 전에 코스피가 지금. 네, 2,900 넘었죠? 2,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은 얼마지? 오늘은 오늘 아까 2,92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보고 왔는데.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스코어 2,930. 와. 더 올랐네요. 네, 2,930.83. 아. 네, 코스닥은 791. 네, 이렇게 현재 와 이게 며칠 연속 6일인가 5일 연속인 것 같아요. 7일 연속으로 7일이에요? 네. 오늘까지 가면 계속 오르고 있죠. 와 이런 게 참 흔치 않은데 네. 그렇죠. 대통령 선거 이후로 계속 오르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첫 공식 일정으로 한국 거래소를 찾았습니다. 예. 주가 조작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 잘못하면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요건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배당 받고 뭐 이래서 생활비도 좀 하고 그래서 그 내수에도 좀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해요. 그래서 배당을 좀 촉진하기 위한 뭐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 같은 거 잘못하면 이제 한 번만 해도 패가망신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게 이제 처벌을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배당을 좀 기업들이 많이 하게 해서 우리는 사실 배당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드물죠. 예, 그 거의 배당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이런 상황들도 좀 만들어 보겠다. 네. 이런 이제 강력한 의지를 좀 내보인 것 같습니다. 네, 후보 시절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후보 시절에도 여러 인터뷰에서 그때 어느 인터뷰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같은 거 물었을 때 네. 사형이야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하여간 일도 그 부정부패 이런 걸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예. 강력한 것 같고 본인 스스로도 나도 휴먼 개미다. 사실 네. 주식 투자를 꽤 했었죠. 그러니까요. 네, 대통령도. 예. 네. 그냥 근데, 현물에만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선물 아, 옵션까지 맞아요. 이렇게 전문가 반열. 전문가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사실
많은 주식 투자자들도 되게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주가 조작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짜 힘 빠지거든요. 힘 빠지고 진짜 배신감 느껴지고. 그렇죠. 예. 우리가 근데 처벌 수준이 너무 약한 거는 맞아요. 사실이에요. 네. 미국 같으면 주가 조작하다가 잡히면 기본이 몇십 년을 살아야 돼요. 네. 징역형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주범부터 다 집행유예로 풀려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같으면 자본시장- 택도 없는 소리예요, 완전히. 자본주의를 완전히 형해화시켜 버리는 그런 네. 범죄인데 이거 용납하지 않잖아요, 네. 전 세계가. 근데 우리만 이렇게 관대한 건지 이 영부인이라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다른 주가 조작이나 사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좀 처벌이 좀 약한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어요. 경제사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형량이 약했다가 요새는 그나마 그래도 뭐 높아져요. 금액이 크면 사기 범행도 네. 법률적으로는 물론 이제 특경법 위반이 되겠습니다만 네. 징역 뭐 20년 이상도 나오는데 그 전에는 아무리 사기 금액이 커도 10년은 못 넘어갔어요. 요새는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그래요. 맞습니다. 그 이게 피해가 어떤 물리적인 신체적인 피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그렇죠. 건지. 네. 근데 그래도 이게 진짜 사기 피해 이렇게 잘못당하면 그럼요. 전 재산을 잃게 되는데. 그 가족이 아주 붕괴된다든지 그렇습니다. 정말 네. 끔찍한 선택. 파탄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들 얼마나 많은데 네. 이 사기 범죄가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너무 좀 약하게 처벌된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이제 대통령은 주가 조작 등에 대해서는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좀 천명한 것 같고요. 근데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주가 조작보다 더 어려운 수사가 내부자 거래예요. 미공개 정보를 그렇죠. 이용한 네. 그게 잡아내기가 훨씬 진짜 어렵고 어렵죠. 네. 발생 빈도에 비해서 잡히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맞아. 네. 근데 외국 같으면 미국 같으면 내부자 거래하다가 잡히면 완전히 영구 퇴출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리는 참 냄새는 풀풀 나는데 거의 처벌되는 경우가 대단히 드물죠. 잡기가 참 어려워요. 내부자 거래가 훨씬 어려워요. 하긴 그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질 테니까. 그래서 실제 그런- 검찰력을 이런 데 좀 집중해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도 네. 하고 그거는 약간 이제 내부자가 만약에 그거를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엄청난 뭘 좀 줘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 보상제도도 그렇죠. 있죠. 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공익제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공익제보에 대해서 무슨 예를 들면 내부에 있는 거를 뭐 발설한 밀고자 뭐 이렇게 뭐 고자질한 사람 이런 프레임이 아니라 네. 공익제보라는 것에 확실하게 방점을 두고 포상도 확실하게 하고 이래야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지죠. 예. 그렇죠, 그렇죠. 자, 하여튼 그 범죄자들끼리 서로 못 믿는 상황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예, 서로 신뢰가 튼튼하면 안 할 거 아니에요. 둘 다 이렇게 신고를 안 하고 할 테니까 그렇지. 그걸 좀 깰 수 있게 하여튼 뭔가 먼저 신고한 사람들한테는 하여튼 뭔가 좀 혜택이든 아니면 처벌에 있어서 상당히 면제를 좀 해주고 대신 잡히면 이제 엄청 두드러 패는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은 좀 드는데 네. 어떻게 할지는 한번 이재명 대통령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북 확성기 방송 이제 끝냈죠? 네, 어제 오후 2시일기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중단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오물풍선 대응으로 확성기를 튼 지 1년이 된 건데 그 1년 만에 다시 중단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북측에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오늘부터 이제 중단하는 걸로 네.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 휴전선 근처에 네, 사시는 그쵸. 분들 진짜 너무 네. 힘들어하셨는데 그동안 고통이 컸죠. 사실은. 이거는 실효성이 그렇게 막 크지 않은 거라면 이건 정말 그분들 위해서도 좀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그렇죠. 하고요. 이거는 근데 그 한반도에 주는 시그널은 굉장히 큰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접경 지역 주민들이 이제 조금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고 생활의 삶이 조금 윤택해질 수 있고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를 중단함에 따라서 북한도 대남 방송을 중지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양쪽이 모두 똑같이 이렇게 일종의 이제 총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하면 네. 이후에 다음 단계에서 진전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네. 그 안보라는 게 평화라는 게 서로 전쟁하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 얘기를 대통령께서 하신 바 있는데 그 상태에서 딛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만큼 그 이상으로 이를테면 우리가 하노이 노딜에서 남북 관계가 멈춰 있는데 여기에서 더 진전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 또 마련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선제적 조치라는 건 대단히 잘한 것. 대통령 바뀐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전광석화로 할 수 있는 일을 그동안 끊임없이 도발을 하면서 평양에 무인기 보내고 이렇게 했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네. 네. 하여튼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난다 대통령이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요즘 들어 자꾸. 잠을 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12시에도 SNS 하시고. 네. 그거는 유명하죠. 네. 사실은 잠을 안 자는 게 유명하다는 아니, 거예요? 그- 아니 SNS를 한다는 게 유명한 거예요? 그 새벽 뭐 아주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답장이 오고 맞아요. 뭐 이런 예, 거로 예, 네. 예. 어떻게 답장 그래요? 받으셨어요? 네, 예. 금융위 원장, 금감 원장 뭐 이런 거 아직 아, 지금은 국민을 바라봐야 아, 되는 알겠습니다. 때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늦은 시간에 좋아요가 온 적은 한 번 있었어요. 아, 기자님 뭐 네, 제가 SNS에? 어떤 뭐 얘기를 했는데 네. 네. 아, 예, 인터뷰 성사와 관련해서 우리는 오로지 인터뷰 인터뷰 하세요 그래서 했죠. 했죠. 예. 네. 제가 맞아요. 현직 기자로는 네. 제일 처음으로 전화 인터뷰를 잼카를 한번 탔죠. 했었죠. 아, 전화 인터뷰 아, 그거 아니거든요. 말고? 예. 아. 여기 춘천 갔을 때 대선 예, 직전에? 예, 대선 아, 때 저는 아유, 잼카를 탔습니다. 차량을 같이 이동하시면서 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가볼까요 뉴스들. 네, 어제 국회에 이제 그 지난주에 점심을 드시려고 했다던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기사가 좀 나왔어요.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가 됐는데 이르면 22일에서 23일 이틀 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과거에 본인에게 이제 불법 정치자금을 줬던 사람에게 또 돈을 4천만 원을 빌리고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정치 자금을 예전에 받아서 문제가 좀 됐었었는데 네,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해서 그 당시에 2008년에 이제 요걸로 재판을 받았고 그 확정 판결까지 났어요. 그리고 네. 추징금도 나왔고, 근데 그 줬던 사람 중 한 명에게 또 다시 2018년에 4천만 원을 빌렸고 아직까지 갚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2018년에 이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 11명에게서 1억 4천만 원을 빌렸는데 네. 이 역시 아직 갚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거는 빌린 거를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공개했던 내용 아닌가요? 일부는 공개가 된 것 같고요. 그 추징금을 대신 내게 한 것이나 아니면은 뭐 1억 4천만 원은 공개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추징금을 대신 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빌려서 낼 수는 있겠죠. 아 추징금 돈이 없으니까 네. 돈을 빌려서 추징금을 납부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차용증이라든지 아니면 빌린 돈에 대해서 뭐 합당한 수준의 뭐 이자를 좀 지급했다든지 이런 이제 근거들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 2.5%의 이자 약정을 하고 네, 뭐 이자 약정을 했다고 돼 제가 있어요. 네. 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2013년에 상환하기로 했는데 네. 그걸로 아직 갚지는 않았고 이제 추궁하지도 않았다. 변제를 독촉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게 빌린 게 맞느냐, 대여금이냐, 아니면 그냥 이제 기부금이냐, 이제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1억 4천만 원 그 부채는 개인 간 채무는 공개가 됐는지 지금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는 뭐 입장을 좀 냈나요? 네, 자료를 확인 중이다. 자료를 아직은 확인 이제 이런 중이다. 상황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뭐 아들 관련된 뭐 뉴스도 좀 나왔어요? 아, 이 뉴스 좀 네, 이거 어디까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표절 예방을 목표로 하는 교내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제 그 중등 교육에 표절 관련 교육을 의무로 넣겠다라는 네. 이제 법안 추진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고등학생 시절에 한 거예요. 음.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와 같이 이 법안을 발의했다. 물론 이제 임기 만료로 폐기되긴 했는데 네. 이 법안을 발의를 했고 이걸 이제 아들이 혹시 입시에 활용했느냐라는 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도의 취지는 아들이 그 고3 시절 그러니까 대입 입시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법안 발의 같은 걸 했고 실제로 이게 국회에서 받아들여져서 여기서 이제 실제로 발의까지 됐다는 것을 입시에 활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갖고 이제 좀 취재를 하는 모양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고등학생의 아이디어를 보고 법안 발의한 것까지는 문제가 네,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어 없을 것 보여요. 같고. 네. 왜냐하면 표절 관련한 교육이 우리나라가 대단히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논문 표절 문제가 항상 제기가 되는 게 그 외국 같으면 표절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하고 그래서 그 이 인용에 대해서 다 각주를 철저하게 다는 게 습관화돼 있고 그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는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피캣 그 돌리면 그냥 표절로 대부분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한때 인사청문회 하면 논문 표절 문제가 늘 단골 메뉴로 등장한 적이 있는데 그거 예방 교육을 시키는 게 필요해서 법안 발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근데 그게 이제 입시에 활용할 목적으로 그렇게 한 거냐. 근데 그거는 아직 확인이 좀 필요한 단계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네. 뭐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이 아들이 미국 대학에 네, 코넬대를 아마 입학한 다닌 걸로 걸로 알고 알고 있는데. 있는데 네. 예. 미국 대학에 입시를 할 때 이런 내용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이 의원은 발의한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 후보자의 아들과 내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다. 그래서 이제 그 직접 전화가 왔고 큰 틀에서 이 가치 부분에 내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발의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네, 정신 잘 집중하시고 앞에 그리고 김미성 후보자가 1억 4천만 원 사인간 채무는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네, 네. 공개가 뭐 됐습니다. 네. 빌렸다고 사전에 다 네. 신고됐던 내용이라면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게 이제 보도를 통해서 좀 나왔고요. 네. 예, 다음 재밌는 얘기 할까요? 뭐죠? 네, 오늘부터 민주당에서 원내대표 선거를 아, 합니다. 서영교 의원과 김병기 의원 예. 두 명이 이제 후보로 나와 있는데요. 원래 원내대표 선거는 1시간 반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처음으로 이틀에 걸쳐 치러집니다. 왜냐하면 당원들이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네. 권리당원 투표 20%가 이제 반영이 되는데요. 지금 김병기, 서영규 두 사람한테 친명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책적 방향이 또 엄청 극단적으로 갈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누가 될 것인가? 당원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이 당원 투표 20%가 들어간다고 하면 한 40명 정도 의원표랑 비슷하게 맞먹는다고 계산이 되거든요. 누구를 지금 당원분들은 더 선호하고 있는지 혹시 취재가 좀 되셨어요? 그 42명의 국회의원은 아니고 민주당 자체에서 판단하기로는 34표 정도의 이제 국회의원 표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20%라면 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대체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뭐 네. 다니면서 활동을 한 서영교 의원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 그리고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선호도가 아, 그래요? 높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아들 문제가 터졌잖아요. 네. MBC 보도를 통해서 예. 이제 그 이후에 당원들 여론 사이에서도 김병기 의원에 대한 그 선호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터졌는데? 어쨌든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좀 억울하게 예, 보여지는 당원들 거군요. 사이에서는. 네네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98년도에 DJ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인사처장을 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국정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기무사의 장교 출신인 아들이 2014년에 국정원에 도전을 해서 뭐 면접 서류 뭐 다 통과를 하고 체력 단련 뭐 이런 거까지 다 패스를 했는데 실제로 신원조회에서 탈락을 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인데 신원조회 왜 탈락해? 뭐 이제 이런 등등 관련해서 2016년에 국회의원 된 후에 정보위원으로 국회 정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기조실장과 소통하던 가운데 기조실장이 먼저 연락을 해서 그 부인이랑 통화한 게 이제 녹음 파일이 나온 건데 이 등등의 전 과정을 보아할 때 네. 김병기 의원과 그 아들이 일종의 좀 불이익받은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일정 정도 형성이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원내대표 선거가 당원은 서영교 의원은 김병기 뭐 이런 구도였는데 이게 살짝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당원분들이 더 동정표 같은 것을 뭐 그런 것 좀 억울해 보이더라. 예. MBC의 보도가 좀 너무 과했다 이제 이런 판단들을 하실 수도 그런 있다는 것도 거죠. 있고 근데 이제 그 제가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제 젊은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암만 그래도 여염집에 어느 엄마가
회사 기조실장한테 직접 전화해서 네. 따지냐 네. 이건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문제적 상황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당원들은 또 조금 다르게 보기도 하고 네. 실제로는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어떨지는. 예. 오늘 내일 하나요? 오늘 내일 양일간 네. 당원 투표가 있고요. 국회의원들은 내일 내일 투표를 해서 내일 발표가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 관련해서는 뭐 좀 파악된 내용들이 좀 있으세요? 아니 저는 투표권이 없어요. 당원 아니에요? 당원 아니야? 아직 입당한 지 6개월이 안 돼서 아, 6개월이 투표권이 지나야 된대요. 투표. 아, 그래서 뭐가 안 오더라고. 왜 안 오지? 그랬더니 보통은 이거 네. 당원 투표하면 이렇게 오잖아요. 네. 근데 안 오길래 왜 안 오지? 그랬더니 입당한 지 얼마 안 돼서 유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네. 지금 여기서 계속 댓글에서 기조실장이 전화가 온 거다, 전화를 한 게 아니다 네, 이런 네, 얘기를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전화 온 게 더 문제 아닌가 싶은데 저는. 네. 또 아 전화가 오게 된 거. 아 제가 김병기 의원 인터뷰를 네. 해서 길게 하셨죠. 예, 그리고 인터뷰를 그때 길게 해서 양 얘기도 좀 나오지 않았었어요? 네, 두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그 김병기 의원과 네. 국정원 기조실장과 소통을 하던 가운데 예. 기조실장이 그러면 내가 사모님께 직접 전화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다고 해서 전화를 좀 주시면 그 말씀드리겠다 해서 그 통화가 성사됐다라는 네, 네.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대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뭐 친구들 사이에서 뭐 이게 뭐야 그러면서 한두 모금 정도 한 것을 한두 차례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뭐 호기심에 한두 모금 했을 수 있는 것을 한두 번 한 걸로 만든 것은 잘못 아니냐라고 주장을 아니, 하고 있죠. 그게 잘못이 아니라 한두 모금 한 개 잘못 아니에요? 뭐 최 기자가 이상하게 말 건다고 전화 온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기조실장이 전화 오게 만든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이럴 때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야, 됩니다. 좌표 또 찍혀버립니다. 아까 욕을 먹을 수는 있는데 예, 예. 뭐 어쨌든 기조실장이 우리 엄마한테 전화 오게 하는 거는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항의성으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돌려서 기조실장까지 갔어. 막 그렇다면 오히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저 전형적인 그 한국 기자 아니 이게 기자의 문제 감정이에요 의식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일반 회사원인데 네. 첫 번째는 네. 여염집에서 자기가 이제 어떤 회사에 네. 지원을 했는데 회사의 기조실장과 엄마가 직접 소통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일단 네. 국회의원이고 네. 야당 정보위원이고 그리고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였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상황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제 보통의 경우 그리고 그 실제로 탈락을 했을 경우에 왜 본인이 신원조회에서 탈락했는지에 대해서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당신이 그렇겠죠. 이것 때문에 예. 탈락한 거야라고 알려주는 회사는 없지 않습니까? 떨어진 이유 알려주는 경우는 정말 좋은 회사죠.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런 케이스에 보면 굉장히 이 자체가 특혜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김병기 의원 인터뷰할 때 그걸 여쭸어요. 그 자체가 특혜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나 시각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특혜라고 뭐 입장이었- 생각하진 않는다 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입장은 입장대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김병기 의원의 입장은. 뭐 김병기 의원의 입장도 한번 좀 저희가 더 들어보긴 할 텐데 그러니까 대만은 한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호기심에 한두 번 이렇게 했을 수는 있는데 그걸 한두 번 막 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뽕쟁이 뭐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다른 거 아니냐라고 그 반박하셨어요. 어제. 신원조회에서 탈락한 게 그 사유가 아니요. 맞다는 신원조회는- 거예요? 그거랑은 네. 다른 것이다. 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제가 김병기 의원 대변인처럼 세워놨는데 하여튼 제가 인터뷰를 했기 하셨으니까. 때문에 예. 그 이제 첫 번째 신원조회는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두 번째 신원조회에서 탈락을 했는데 네. 이때 그 탈락한 이유가 뭐 장애가 있다라는 거였는데 이 장애가 있다면 어떻게 정보사의 장교가 그러게요. 됐으며 특전사인가 기무사 네. 기무사의 장교가 네. 됐으며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그 장애 진단은 하게 된다면 의사가 하는 건데 의사로부터 확인된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 친구에 대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 그 자체가 매우 의문이 들어서 그 문제 제기를 한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그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그런 불이익을 받았다 하더라도
잘 그 문제 제기를 못하는 게 이제 보통의 정서인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배경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김병기 의원 측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공교롭게도 이 사안이 본인이 뭐 민주당 사무총장을 한다거나 뭐 국정원장에 갈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번처럼 원내대표 선출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어떤 정치적인 변곡점에 있을 때마다 이 이슈가 계속 제기가 된다. 그런데 첫 번째 그 음성 녹음 파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현승 그 기조실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갔을 수 있지만 본인이 국정원에 낸 청원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국정원 말고 다른 데는 갖고 있지 않는데 이게 언론에 나오게 된 것은 보통 솜씨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공작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이슈가 계속 10년째 제기되는 것은 그냥 네. 넘기기 어려워서 본인이 요만큼이라도 부정한 일을 했다면 의원직 사퇴하겠다. 그리고 아들도 회사 그만두고 법률 대응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네. 경찰 조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밝혀보겠다. 이제 이런 판단과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길게 설명을 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니, 첫 설명이 충분히 네. 된 것 같아요. 대체로 뭐 그 정도는 다 해도 되는 모양이에요. 네. 네? 이 분위기는 댓글 아. 분위기는 아유 기조실장이 전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전화가 먼저 온 건데 뭘 뭐라고 하는 그 김병기 의원이 그렇게 지금 억울한 상황이고 대만 한두 번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한두 번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한- 한두 한두 모금이다. 모금 정도 할 수 있는 거 한두 아니냐. 모금이면 한 번으로 치는 거겠죠 이제. 예. 네, 그렇게 했었어야 됐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좀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서영교 의원을 밀거나 그런 게 전혀 전혀 그렇지 아닙니다. 않습니다. 왜 밀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이거 참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자 김병기 의원의 아들 의혹은 큰 변수가 안 될 것 아니, 같고요. 오히려 이게 이제 아까 해석하신 바로는 당원들을 더 이제 김병기 의원 쪽으로 결집시키는 그런 동력이 된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아까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아마 그 녹취 파일이 공개된 배경에 대해서 생각을 의문들을 하는 것 다 같아요. 예, 갖는 것 같죠. 당원들 예. 입장에서는 그건 좀 약간 이상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하필 나왔지? 지금. 예. 그러면 근데 저 녹취 파일은 우선적으로는 국정원이 보관이 되어 있을 거고 그다음 수사기관인데 아무래도 기존의 국정원 쪽이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좀 네. 적대감을 갖고 있는 거 네. 아니냐라는 측면에서는 그러면 오히려 응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일종의 이제 국정원 내부에서 미운털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일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일했다라는 것 때문에 국정원의 이제 오랜 어떤 그런 분위기나 이런 세력에 의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슈화되고 네. 뭘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래서 그 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겠다 네. 이제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이미 네. 2018년도에 그랬다면서요. 한겨레가 한번 썼고 네. 이번에 이제 MBC가 다시 보도를 한 거였고 그 사이에 녹취가 감사원 감사도 했고 문재인 정부 때 서훈 국정원장 시절에도 내부 감사했고 국정원 역사상 처음으로 행정감사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차례 수차례 그 여러 이슈를 통해서 다 클리어된 건데 네. 이상하게 본인이 뭘 하려고 하면 또 이게 터지고 터지고 한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답답했을 수는 있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게 다 후배들이 연루가 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법률 대응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 그 원내대표 선거와 무관하게 네, 되든 안 되든 간에 이건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겠다는 아마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그 민주당에서 검찰청 폐지를 필두로 한 검찰개혁 4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 수사를 하는 곳은 중대범죄수사청, 그러니까 행안부 산하에 사실상 경찰을 중심으로 한 수사청을 만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소청, 검찰은 다 해체는 아니지만 대폭 축소를 해서 기소만 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수사기관 간 업무 조율을 시키겠다. 네. 이런 틀로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기능은 이제
삭제 없는 거 이제 아예 없애려고 하는 아예 것 없는 같아요. 거죠? 중대범죄들을 다 넘기겠다고 하는 경찰로 것이니까. 넘기는 네. 거고. 예. 그럼 지금 이제 검사들 가운데 그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갈 사람들은 좀 있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검사들은 아니, 무조건 있겠죠. 당연히. 예. 수사에서 뭐 좀 뛰어난 능력을 보였던 그럼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은 중대범죄수사청 그러니까 행안부 경찰 안에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고 네. 예,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검사들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하는 그 일만 하는 걸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은 이런 안을 냈는데 조국혁신당은 또 조금 입장이 달라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중수청만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연관되기 때문에 행안부가 아니라 법무부 산하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행안부 안에는 경찰이 있잖아요. 거기다 네. 이제 중수청까지 가면 행안부 비대화도 고려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에서 중수청, 국수본, 공수처를 하나로 해서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건데 네. 일종의 국가수사위원회가 옥상옥 같은 개념이 될 수 그렇게 될수 있고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유명무실화 될 수 있는데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또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도 민주당 안과 그 조국혁신당 안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국회 뭐 예컨대 뭐 사개특위를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네. 국회 법사위 안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는 나옵니다. 여튼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하여튼 검찰 개혁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 네. 그러고 네. 그 오늘 제가 그 이규원 전 검사 네, 네. 네, 네. 예, 저희 프로그램 오셨는데 예. 검찰 요 최근에 이제 검사들하고 많이 통화를 했대요. 예. 근데 검찰 내부의 분위기가 어떠냐 물어봤더니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대요. 검찰 개혁은 네. 다가올 것이다. 그렇죠. 예, 예정된 우리는 미래다. 그 뭐 가서 기소 열심히 해야지, 뭐 공소청으로 출근해야지 이런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좀 무력감 정도 느낀다고 보면 될까요? 무력감이라기보다는 네. 좀 자초한 면도 있고 하니까. 본인들이. 네. 그리고 옛날 같지 않아요. 요새 보면 월급 받으러 다니는 친구가 많은 것 같아. 검찰에 예. 월급은 당연히 아니 받아야죠. 당 받죠. 근데 이제 옛날 같으면 워라밸을 막 중시하고. 사명감, 그렇지. 예, 소명 의식. 뭐 그런 게 좀 컸는데 네. 요새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나는 직업 공무원으로 내 월급 받으면서 좀 이렇게 안락하게 지내려고 하는 측면이 좀 많아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검찰 개혁의 최대 그 적은 52시간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맞아. 그래. 근데 이거는 검찰만 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네, 기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쨌든 검찰에 한때 몸 담으셨던 분으로서 이 검찰 개혁 방향 요 정도는 바르게 가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 근데 네. 설계를 더 정밀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한다고 국가의 그 반부패 수사 역량이 쪼그라들면 안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수사의 최종적인 책임자가 없어지다 보니까 경찰하고 검찰이 사건을 서로 핑퐁을 쳐요. 안 끝나요 이게 사건이.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훨씬 늦어졌어요. 처리되는 속도나 속도가. 이런 게 훨씬 늦어졌고 많은 사건들에서 예. 이미 예. 그래서 억울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형사 절차를 통해서 빨리빨리 구제받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그 전보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던 이른바 검찰 개혁의 결과가 지금은 어정쩡한 상태예요.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절차만 지연되고 있는 네.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금 상태로는 못 가는 게 맞아요. 이건 바꾸긴 바꿔야 돼. 네. 예. 어느 뭐 어떻게 됐든 바꿔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 예전에는 그러니까 검사가 네. 확실하게 이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다 지휘하면서 좀 이렇게 문제도 많았죠 그게 당연히. 근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빨리 사건이 좀 진행됐는데 지금은 만약에 기소만 담당하고 수사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하게 되면 그 수사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과연 누가 지게 되는가가 좀 애매해질 수 있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은 그 검찰이 기소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네. 기본적으로 미국도 뭐 수사하는 검사도 있지만 수사는 안 하고 기소 여부하고 공판만 관여하는 검사들도 있는데
그런 나라들도 보면 사실상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수사 지휘 내지는 수사 협조를 긴밀하게 해요. 그래서 검사가 경찰서에 아예 상근하는 경우도 많아요. 거기서 바로바로 이렇게 검사가 법률적인 조언을 하고 수사를 하는 경찰 간에 긴밀하게 그냥 같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설계하는 거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지만 네. 공소청에 검사가 근무하고 수사하는 경찰은 경찰서나 이제 경찰 수사부서에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식으로 설계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로 인한 비효율이 또 어마어마하게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치밀하게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어떻게 더 보완을 해요 여기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죠. 만약에 기소 여부만 담당한다고 하면 차라리 검사가 경찰서에 파견 형태가 됐던 뭐 상근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사팀하고 검사가 같이 근무를 하면서 네. 법률적인 조언, 아 이거는 안 돼, 뭐 이거는 내가 그래 압수수색영장 받아줄게, 뭐 이런 식으로 같이 하는 거지 팀원으로. 그러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대신 있겠죠. 지휘는 아니고. 지휘는 아니고 그거는 뭐 용어를 지휘라는 용어는 쓰지 말고 네. 수사 협조 내지는 공조. 뭐 영어식으로 하면 어드바이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로 조언 정도.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정밀하게 개혁을 해야지 그냥 지금 요 정도로 만약에 개혁하면 자칫 그 사건 피해자들의 시간 사건 처리만 너무 좀 길어질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나쁜 놈들의 전성 시대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국가의 수사 역량의 총합이 아,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특검법이 이제 다 통과가 됐는데 네. 특검에 누가 이제 사실 우리 김용남 저 유튜버님도 네. 이 특검 후보자 중에 제가 한 봤을 때는 명이었잖아요. 김건희 특검에서 주가 조작 부분을 맡으시면 그래. 아주 잘하실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건 이제 어렵게 됐고. 당적 때문에 안 돼요. 네. 너무 도망가 계속 아니 도망가고 그리고 있습니다. 저 입당원서 쓴지 며칠 되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특검 후보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죠? 네, 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그리고 네. 김양수 변호사, 한동수 변호사, 뭐 심재철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누구 하나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 잘 나갔던 사람도 괜찮다. 누구라도 좋으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구성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잘 모르잖아요. 뭐 조은석 전 감사원장은 뭐 뉴스에서 한두 번 본 것 같긴 한데 감사위원. 감사위원. 네, 감사위원 잘 모르겠고 김양수 감사위원. 변호사나 뭐 한동수 변호사 역시 이렇게 뭐 익숙한 사람은 저 아니라 한동수 변호사는 우리 유명한데? 인터뷰에 나오기는 했었죠. 그렇죠. 아 우리 인터뷰에 네. 아 그래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네. 대검의 감찰부장으로 근무를 했죠. 네네네. 근데 네. 한동수 변호사는 그 판사 출신이에요. 원래는 검사 출신은 아니고 네. 판사 출신으로 변호사 하다가 네. 그 외부 개방직인 대검의 감찰부장으로 근무를 했던 거죠. 그 네. 시기에. 그 어떤 네. 사람들인지 간략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야? 어떤 아니, 성향의 조은석 조은석, 전 네. 감사위원은 검사 생활을 오래 했고 예. 그리고 이른바 특수부에 근무를 많이 했어요. 특수부 쪽에 네. 예. 그리고 김양수 변호사는 변호사도 검사 출신이고 개인적으로는 저하고는 법대 동기고 그리고 수사 많이 했죠. 그러다가 검사장 승진을 했었나? 검사장 승진이 안 되고 검찰을 떠났던 거 아닌가 싶은데 네네. 차장쯤 하다가 예. 네. 떠났던 거 아닌가 싶은데 뭐 하여튼 그때까지는 그 일선 수사부서에서 많이 근무를 하고 제 기억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도 근무를 했었어요. 네. 예. 그리고 심재철 변호사는 서울 남부검사장을 했었죠. 네. 남부검사장을 했었는데 그때 뭐였더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심재철 검사장이 어디 상가집에서 양속조 검사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마 후배로부터 뭐 그때 이제 법무부 장관 편을 든다고 네. 당신이 그러고도 검사야 뭐 그래서 한번 싸워. 그 사람이구나. 그때 이제 글이 좋은 것 상대방이 같아. 심재철 검사장 당시였죠. 그렇게 좀 뉴스가 좀 나왔던 사람들이군요. 예.
근데 제가 오늘 그 들은 얘기는 어쨌든 지금 막 여러 사람들이 막 다니는데 민주당은 6명으로 줄였고 조국 혁신당은 5명으로 줄였대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각각 3인씩 추천을 해서 네. 그럼 6인이 추천되는 거잖아요. 네. 그 6명 가운데 셋을 이제 대통령이 뽑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민주당은 그 주로 법원 출신들을 포함해서 그 고르고 있고 네. 조국 혁신당은 이 특검의 상징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검사 출신들, 예, 검사 출신들만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조국 혁신당 입장이고 민주당은 판사도 상관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찌됐든 이 가운데 그 나온 분 중에 하나가 그 서울지검장 했던 이정수 검사장, 예, 이분은 그냥 고사를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분은 아니고 나머지 분들 가운데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판사 출신의 그 특검이랑 검사 출신 특검이랑 확실히 뭐 좀 달라요? 나중에 이제 특검을 시켜 보면 근데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가지수가 너무 많고 네. 또 인지 수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드러날지 나올지 모르기 모르죠. 때문에 네. 수사 노하우가 있는 분이 해야만 한다. 그리고 특검도 중요하지만 실무를 책임질 특검보가 더 중요하다. 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사실은 이제 그 특검이 수사를 모르면 안 되고 당연히 수사는 알아야 되는데 네. 실제 수사는 그 특검보 또 그 밑에 그 파견 나간 검사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네. 보기엔 김건희 특검이 수사 난이도는 제일 높을 겁니다. 그게 김건희 특검이 네, 제일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헤어 파트도 있을 것 같거든. 네. 해외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캄보디아 이런 것들. 뭐. 네. 근데 일단 주가 조작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돈이 해외로 한번 나가면 네. 수사 난이도가 훨씬 높아져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제일 난이도 높은 수사는 김건희 특검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무슨 위중한 거는 내란 특검이 제일 그렇죠. 큰 거고 네. 수사 난이도와 노하우가 가장 필요한 것은 김건희 특검이고 의외로 최혜병 특검은 쟁점이 간단해서 금방 끝내고 빨리 할 수 있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인원도 그래서 아마 이렇게 네, 제일 네. 적고 배치된 인원수도 것 같고요. 기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이 해외로 그렇게 돈 빼돌리는 이유가 한번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되면 추적하기도 좀 힘들고 훨씬 힘들죠. 예, 그런 일들이 좀 있으니까 더군다나 특검처럼 수사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정해져 수사는 훨씬 힘들어요. 왜냐하면 외국에 뭐 이렇게 협조 공문 보내도 안 와 기본적으로. 걔는 협조를 잘 안 해. 네. 근데 우리도 협조를 잘하진 않지 않아요? 외국 수사에 대해서? 아니 근데 네. 그거는 이제 서로 그 저쪽에서 뭐 해주면 우리도 해주고 뭐 좀 이런 게 있어요. 필요가 그러니까. 있어야지 네. 하는 거잖아요. 그래. 캄보디아에 우리가 뭐 해줘야 될 게 있나? 근데 캄보디아는 네.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전에 보니까 네. 캄보디아 금융기관이 전산화가 안 돼 있어갖고 찾을 수가 없어. 손을 이렇게 써야 돼요. 수기 통장 쓰더라고 아, 그 전에 보니까. 그래. 요새야 많이 바뀌었겠죠. 근데 아, 하여튼 전산화 안 돼 있으면 이거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검에 지금 후보들이 하나하나 좀 나오고 있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 뉴스 한두 개만 좀 살펴볼까요? 네, 이제 그래서 김건희 씨는 지금 경찰 조사, 검찰 조사에 다 응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뭐 어쨌든 특검 때문에 어렵다라는 지금 입장인데 결과적으로 특검 출범을 해야 이제 강제 소환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특검 때문에 어렵대요? 협조하기가? 그러니까 대선 전에는 네. 그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안 나갔었는데 대선 고려 많이 끝나니까 하신다, 특검 이분들도. 때문에 어렵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나중에는 이제 건강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대선 전에는 뭐 대선 핑계 대고 안 그리고 나가고 뭐 대선 끝나니까 또 다른 핑계 대고. 특검 핑계 대고. 그게 결국에는 강제 연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체포영장 발부해서 끌고 나오는 거 말고는 대안이 없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걸 또 뭐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진짜 볼썽사나운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래도 공직자 부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씩이나 한 사람의 영부인인데 이렇게 그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훼손하고 해치면서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는 것은 진짜 좀 너무하죠. 정말. 그 막무가내예요. 그렇죠. 사실은. 예, 너무 심하죠. 네. 예. 야, 그래도 진짜 우리나라에 어쨌든 세금을 통해서 그동안 한 20, 30년 이상은 계속 월급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검사 시절부터 시작하면
그런데도 이렇게 나라에서 뭐 하는데 협조를 이렇게 안 해주시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부인인데 네. 그 보통의 눈높이에서 그 구급 공무원의 부인이 돼도 누가 뭘 가져오면 못 받잖아요. 그거 네.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디올백도 받고 샤넬백도 몇 개를 받고 목걸이도 목걸이 받고 받고. 또 뭘 더 받았는지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 됐을 때만 받았을까? 검찰총장 시절에는 그 전에는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고위직에 있으면서 받아도 아무것도 문제된 바가 없기 때문에 무감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나는 그 법 위에 있으니까. 음. 그랬는데 이거 내가 좀 받았다고 이걸 갖고 이렇게 난리들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네. 이건 진짜 견적이 안 나오는 거죠. 네. 네. 자, 여튼 김건희 씨도 지금 버티기에 돌입을 했고요. 어디까지 버티는지는 또 언제 강제 수사가 이렇게 강제 구인 같은 걸 하게 되는지는 저희가 또 나오는 대로 전해드릴 거고 또 어떤 뉴스 좀 보면 좋을까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못 다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국민의힘 사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하나만 가겠습니다. 다룰까요? 어제 이제 김용태 혁신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네. 하고 국민의힘에서 2시 의원총회를 예정했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총이 열리기 40분 전에 그냥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의총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당황하고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일 당황했어요. 그렇죠. 이거 얘기도 못해? 해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랬거든요. 근데 이걸 왜 취소하게 됐느냐? 네. 하나 들어도 될까요, 이거? 뭐죠?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의원총회를 하게 되면은 지금 결론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 간의 의견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갈등이나 분쟁이 있는 것처럼 비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히 의원총회 열어서 당 개혁안에 대해서 과제별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총의를 모아주시길. 의원총회를 하게 되면 또 서로 이런저런 의견들이 오고 갈 텐데 그러면 갈등이나 분쟁이 있는 것처럼 비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아니 뭘 보여요 이미 있는데 있는데 있는 거 다 아는데. 전 국민이 다 아는데 그리고 결론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라고 했어요. 결론을 낼 생각이 지금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일종의 친윤 입장에서는 네. 이어달리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어달리기? 이 원내대표라는 끈을 갖고 비대위 아. 체제로 해서 내년 같은 지방선 팀끼리? 그렇죠. 이어달리기를 계속하면서 내 편 힘내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당원들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좋은 인상이 없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30분만 지금은. 있다 하고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던데 네.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지금 사실 아수라장이고 이미 다 그냥 뼈대도 잘 없는 그런 네, 집이 네, 네.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참에 확 다 그냥 엎어버리고 리모델링 하지 말고 재건축을 하자. 그렇죠. 완전히 네. 새집 짓겠다라는 생각으로 예. 천막당사 한다는 심정으로 새로 가야 그나마 보수 유권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텐데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뭘 좀 그냥 메이크업만 해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도 짜증나고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되는 일도 없고 집안 싸움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집안 싸움도 뭘 위해서 싸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당권이죠. 당권이죠. 당권? 뭐. 네, 예. 당권이죠. 아, 기본적으로 지금 1년도 안 남았잖아요. 지방선거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략 10개월 정도 있으면 그 공천권을 네. 행사한다는 네. 얘기인데 그거가 목표죠. 아니 제가 최근에 이제 네. 국무회의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궁금해서 국무회의, 네. 대통령실 취재를 했더니 이진숙 위원장이 굉장히 세게 나온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향해서. 그런다면서요. 그게 눈 딱 이러면서 이제 눈빛이 각 무서워. 세우고 그거는. 얘기하는데 왜 네. 그런가 했더니 대구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무회의도 그 어쨌든 자기 선거 민원의 운동이- 창구 플러스 이제 선거용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니까 이젠 좀 지친다. 예. 대구시장 출마 박 희망자 터지네요. 무지하게 많네 진짜. 대구시장이 터져요. 핫하긴 예. 핫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한타스 넘을 이게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현 주소예요. 점점 영남당으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도전할 사람들은 없고 그냥 대구 아니면 그렇죠. 어디 네. 경북 어디 예. 이런 데만 그냥 다 몰려드는 거예요. 왜냐면 딴 데는 안 되거든.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전국 정당화를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영남으로만 다들 모여드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그 얘기한대요. 친윤계라고 쓰지 말라 기자들한테. 영남 주류로 써달라. 영남 주류. 네. 무슨 저 술 판매하는 회사예요? 주류 판매회사 영남 주류. 아 진짜 옛날에 그런 회사 많았는데 영남 주류로 해달라. 네. 친윤 아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이진수 그 방통위원장도 진짜 네. 그 특검 이거 정치 보복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맞아요. 대통령한테 네. 아주 어제 정면으로. 딱 정면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고 이제 뭐 단독 기사 하나 더 나온 거 보니까 뭐 최민희 위원장이 자기의 그 그걸 맡고 있다. 방통위 없애려고 한다. 그래서 임기 보장해달라. 전현희 의원처럼 전현희 그 권익위원장처럼 네. 이제 자기 임기도 보장해달라. 이제 요구를 해서 대통령한테? 예. 그래서 좀 뭐 뭐 그랬냐 몰랐다 생각해보겠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이제 언론 보도에는 나왔는데 이제 그래요? 관련해서 저도 이제 최민희 의원한테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국무위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니까 하여간 앞소절은 제가 생략을 하고 뒷소절만 말씀을 좀 드리면 아니 자기 임기 보장 때문에 정부 조직 개편을 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앞소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거는 방송 불가. 네. 알파벳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뭐 G 뭐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이준숙 방통위원장 일단 법인카드 어떻게 쓰는지는 잘 좀 감시를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아유. 하여튼 이거 언제 먹어요? 그래, 냄새가 계속 이거요? 나가지고. 맞네. 냄새가 이거. 폴폴 나. 근데 아마 이거 처음 드셔보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저 냄새가 육회잖아요. 네. 네. 육회인데 육회 보통 이제 참기름에 뭐 계란 노른자 푹 풀어서 먹잖아요. 비벼서. 이거는 물회로 먹는 육회입니다. 오. 한번 보여주세요. 처음 이렇게. 봐. 네, 요 물회로 먹는 육회가 원래 이제 그 경주에 네. 황리단길에 유명한 식당이 있는 모양이에요. 오. 네, 그 레시피를 아마 좀 참고를 하면서 해와 바다에서 아주 저렴하게 또 준비를 했는데 요게 우마왕이라는 경주 포항에서만 5개 지점을 운영하는 대형 맛집이랍니다. 거기에 시그니처 메뉴고 어떻습니까?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요? 그 물회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생선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이제 육회를 물회로 여기 이제 소면까지 이렇게 넣어서 드시면 소면하고 야채가 네. 오이하고 당근, 양배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양념이 너무 맛있네요. 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 거지? 고소한 그 참기름 향이 좀 나고요. 요게 이제 배송 갈 때는 육회랑 육수는 냉동 가고요. 그다음에 각종 야채는 냉장으로 이렇게 이제 배송이 시원하게 갑니다. 그래서 요 그냥 집에서 녹여서 드시기만 하면 비벼서 드시기만 하면 될 수준으로 요게 이제 1.5인분의 양을 12,900원으로. 와 싸다. 우리 장 기자님이 주고. 요즘 광고 쪽에 조금 관심이 많아서. 네, 아니 저는 볼 때마다 감탄해요. 그렇습니까? 정프로를 통해서 많이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렇게 자꾸 따라오시니까 계속 뭘 또 생각을 해내야 돼요. 피곤합니다. 네. 여튼 해와 바다의 육회 물회, 한우 육회 물회를 한번 오늘은 소개를 좀 이거 해드립니다. 한우예요? 한우죠. 네, 한우죠. 댓글에 저보고 너는 왜 말도 안 하고 먹기만 하냐고. 제가 맛있으니까. 점심을 못 먹었어요. 네. 그리고 점심을 먹을 시간이 안 돼요. 열심히 먹어야 돼요. 지금. 네. 매불쇼 가셔야 되잖아요. 맞네. 빨리 보내드려야 되겠다. 맛있어요. 네, 먹고 가야지. 점심에 요즘 이렇게 비빔국수 이렇게 해 드셔도 맛있을 텐데 이렇게 육회랑 같이 드시면 훨씬 더 단백질 보충도 되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근데 이 듭니다. 국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수요? 국수는 따로 집에서 삶아야 돼요? 국수는 집에서 있잖아요. 소면 다 집에. 네, 네. 맛있게 네. 드시라고. 아니, 혹시 따로 국수도 삶아 갖다 주는 먹었습니다. 줄 예, 국수 없는 분들은 라면 삶아서 이렇게 저 찬물에 헹구시면 뭐 비슷한 효과를 또 내실 수 있습니다. 아니 네. 꼭 국수 아니더라도 밥을 말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국물에? 그런 소스가 맛있네. 이 집 소스가 괜찮네, 그죠? 네네 상큼하고. 여름에 진짜 비빔 이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자, 그 하여튼, 네. 무교동에 무교동 이북만두라고 있어요. 이북만두요. 네, 그 집이 그 여름 사시사철 하는데 그 집처럼 맛있네. 그 취재 집만큼. 편의점에서 광고하는 데 아니죠? 아니에요. 예, 그런 데면 가만히. 아니 그 광고도 안 하고요. 이북만두. 굉장히 조그만 의원님 아세요? 거기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일단 드시느라고 정신 없으셔 지금. 네. 시청 출입 기자들이 많이 가는 아, 데인데 그래요? 예, 그 되게 작은 오래된 집이에요.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네네네. 거기랑 비슷하네요. 아, 그 맛이? 네, 아, 너무 그만큼 맛있어요. 맛있다는 거죠. 네, 서울 그 굉장히 유명한 오래. 맛집과도 견주어 전혀 손색이 없는 맞아요. 10가지 과일과 채소를 갈아 넣은 육수고요, 이게. 그리고 새콤달콤하면서도 시원한 맛. 요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밥을 이렇게 말아 드셔도 되고 그러니까요. 아니면 뭐 국수 같은 거 말아 드셔도 되고요. 자, 하여튼 경주까지 이거 드시러 가신 분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차비도 절약하십시오. 네, 웨이팅 없이 완전 저렴하게 해와바다에서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상위 1% 맛집 해와바다. 가성비 하면 해와바다죠. 네이버에서 해와바다를 검색하시거나 지금 영상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생각날 때, 보였을 때, 바로 사야 배고플 때 맞습니다. 근데 내일 점심쯤 되면 어제 거기 어디였더라요? 뭐 아, 이렇게 맞아. 막 올라오거든요. 잊어버리게 아, 제가 항상 그러지 나중에 마. 주문을 하려고 들어가면 네.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나서 만약에 또 주문을 하고 싶으시면 그냥 이 클립으로 오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요때만 더 세일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유, 가격을? 그렇죠. 요때 요때. 안 사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뭐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때 제일 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12,900원에 한 팩 보내드리니까 맛있게 드시고요. 자, 우리 두 분 또 뒤에 일들이 많으시니까 오늘은 여기서 또 보내드리고 목요일 어떻게 다음 주는 배 아니면 그 사이에 또 전화 오면 못 봐요. 아니 일단 그 지금은 전화를 기다릴 국민들 때가 아니라 국민을 봐야지. 바라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 많이 바라보시고요. 우리 장윤성 기자님도 우리 구독자들 많이 바라보시고 네. 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뵈러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